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3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소설은 말 그대로 작은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칭은 고려시대의 이규보가 백운소설이라는 산문집을 지으면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자질구레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라는 뜻이었지요. 스탕달은 소설을 가리켜 거리로 메고 다니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메고 거리를 걸어다니면 그 거울에는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비칠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설은 나와 같은 이웃들의 민낯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눈같이 하얀 백설공주나 백마 타고 나타나는 왕자 같은 사람이 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소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자글소, 즉 소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지요. 배 나온 옆집 아저씨, 평범한 아주머니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자질구레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소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보잘것없다고 보여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먼저 긍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가 부릅니다. 저 바다에 누워.
휴가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휴가 기간이면 휴가를 떠나면서도 아니면 또 어디 떠나지 않으시더라도 집에 계신 분들이면 휴가 기간에 책 한 권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보통 집으시는 것들이 소설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안산에도 여러 작가들이 계신데 우리 단원 FM을 사랑하시고 또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낯익은 이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설 꽝수 반점의 저자이신 윤희용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윤희용 선생님은 단원 FM에서도 드라마 천국이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오늘 윤희용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소설관,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으신 꽝수 반점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늘 방송을 하시다가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청취자가 아니죠, 게스트의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좀 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직접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 청취자분들한테 낯서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 윤용입니다. 우리 드라마 천국은 굉장히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몇 회까지 하셨죠 방송을? 40회 하고 있는 거. 요즘 잠깐 쉬고 있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는 드라마를 쭉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영화도 다루시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셨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익히 이미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 영화들을 또 직접 글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들을 짚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들으시고 야 드라마 새로 봐야겠다, 뭐 영화 새로 봐야 이런 평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편에 잘 짜여진 서평을 책이라면 서평을 읽는 듯한 느낌의 그걸 또 아주 티키타카로 재미있게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잠깐 쉬고 계신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빨리 복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꽝수반점이라는 책을 써주신 그 앞에 보면 저자 윤희용에 대한 소개글이 잠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야기꾼, 소설 쓰는 노동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고 69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재미있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인천에서 질풍노도의 학창시절을 만화방에서 보내고 연극 무대를 기울였다. 30년째 노동운동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수필 8회 시흥문학상 대상 희곡 28회 30회 근로자 문화예술제 은상 21회 연극 올림피아드 희곡상 그다음에 소설 2019년에 한국소설 창작연구회 신인상 마작하는 마음으로 받으셨고요. 2021년에 글로벌 경제신문 신춘문예의 꽝수반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한국 희곡작가협회 아카데미에서 희곡을 공부하셨고 서울예술대학 문화예술원에서 소설을 공부하셨고요. 한국방통대학원 방송통신대학원 문예창작 콘텐츠학에서 문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소설 탄생 동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력만 봐도 이게 뭐 좀 심상치가 않으신데 특별히 나는 이야기꾼 소설 쓰는 노동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어떤 배경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배경보다는 네.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소설을 읽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야기꾼이고 소설 쓰고 있는 노동자다. 이게 윤희용의 정체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 어차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등치가 되는데 소설 쓰는 노동자다. 소설도 쓰는 어떤 노동이니까 노동자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노동을 하시면서 소설 쓰고 있기 때문에 소설 쓰는 노동자라고 하신 건지 이 중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어느 쪽이 더 그렇죠. 가까울까요? 가깝기로는 이제 후자가 더 가깝죠. 소설을 쓰고 있지만은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다라는 네. 후자 쪽에 좀 가까운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도 노동이니까 소설 쓰는 작업도.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 꽝수반점 참 재밌게 읽었는데 꽝수반점이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가웠던 것은 안산의 이야기다. 예.
안산에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우선 반가웠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의 이야기 그다음서 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담으셔서 이렇게 영웅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런 점에서 마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담아주셔가지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지금 꽝수반점이라는 책에는 단편인데 뭐 8편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근데 7편의 작품이 7편. 실려 있는데 이걸 다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좀 대표적으로 제목이 꽝수반점, 그다음에 첫 번째 소설 선생님이 첫 작품이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시는 천사 날다라고 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소설을 쓰시게 되셨는지 한번 개인 이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글을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 네. 짧게 한번 네. 제가 한 30살 요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 3차 신경통이 세게 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고대병원을 갔었는데 고대병원에서 신경정신과로 이렇게 나를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나에게 아버지의 그림자가 나를 누르고 있대요. 내가. 심리 상담에서 결과지를 주는데 결과지에 내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에 대한 무게감, 아버지 역할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에 대한 또 섭섭함 또는 뭐 이런 저런 무게감들이 나를 복합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를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권하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글을 좀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 마침 내가 이제 그 노동운동 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노동운동은 노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노동조합 소식지. 거기에 막 글을 쓰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 재미가 있었는데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쓴 게 천사날다. 그게 30세 때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30대 중반? 그 전에 학창 시절이던가 이럴 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뭐 나는 글에 쓰는데 소질이 있어 이런 것들은 없으셨던 건가요? 거의 없었죠. 그 글을 제가 이제 저자 소개 잠깐 얘기했지만 연극 좋아했거든요. 네. 연극 좋아하고 뭐 이렇게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거 좋아했지 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정적으로 글 쓰는 거는 좀 그때 어릴 때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노동조합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냥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한테 글 쓰는 뭐 DNA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신. 그렇죠. 이 글 썼는데 노보나 이렇게 소식지에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재밌다고 읽어주고 칭찬받고 그런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그 전에 전혀 글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타고나신 게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럼 집안에 뭐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으셨는데. 와, 이거 신의 축복인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와 글을 잘 쓰는 거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글도 잘 쓸 거예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왜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죠. 특히 말 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남을 설득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참 듣기 좋게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야지. 그렇죠. 이야기. 빠지게끔 그런 쪽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셨구나.
아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윤희영 선생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의 평이 선생님을 만나면 즐겁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분위기를 업시켜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빈 틈을 주지 않고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스토리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딱 넘기면 이게 보민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게 21년에 쓰신 거죠? 예, 그렇죠. 네, 21년에 쓰셔서 이게 꽝수 반점으로 이제 신춘문예에 등장하셨던 작품이었는데 꽝수 반점 이름만 딱 들어도 반점 하면은 이제 중국집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름이 꽝수예요. 일반적으로 광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꽝수다. 꽝수. 네, 꽝수. 이제 물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꽝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노동자.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한국인 주인공의 각자의 이름을 따서 꽝수 반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 줄거리를 우리 작가님께서 잠깐 뭐 간단하게 이 책 내용을 모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게 물론 읽어봐야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 꽝수 반점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네, 먼저 잠깐 얘기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반월공단에서 불이 한번 뭐 났었는데 뉴스에 이제 반월공단 이제 저기 해안가 쪽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한번 세게 났었는데 그때 사람이 한 2명 죽었어요. 공장 폭발로.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았었으면은 그러면은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뉴스 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고 뭐 그 친구들을 이제 애로사항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요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 화재 사고를 보면서 요걸 요렇게 한번 엮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쓴 게 깡수 반점이죠. 이 꽝수 반점의 계기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는 화재 났다는 거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픽션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소설이죠. 물론 소설인데 이제 우리가 소설이라는 게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대개는 작가가 겪거나 듣거나 보았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새로운 인물들이 창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픽션과 어떻게 보면은 난픽션이 섞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도 있고 뭐 장애 이야기도 있고 부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 문제도 있고 또 노동 착취 문제도 있고 짧은 소설 안에 여러 가지 주제를 녹여냈는데 그것이 넘치거나 어떻게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잘 배합이 돼서 유기적으로 참 수작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읽으면서 좀 들었었습니다. 잠깐 뭐 얘기를 드린다면 방금처럼 한 명의 주인공 여기 이게 나라고 하는 화자가 부모의 이혼을 통해서 의붓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중국집으로 와서 일을 하던 가정 속에 베트남 친구가 한 명이 오게 되죠. 꽝이라고 하는 이 꽝이라고 하는 친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사건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 아닌 희생자가 되어서 이제 흘러오게 된 친구죠. 자기가 담뱃불을 내서 불을 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불을 끌려다가 불이 폭발을 해서 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베트남 노동자가 공장에 불을 끌려고 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고 그래서 본인은 죽은 사람의 입장을 취하면서 숨어 살게 되는 그래서 중국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티키타카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이 꽝수 반점의 이야기 속에서 개인적으로 요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선생님 책을 쭉 읽다 보니까 7편의 글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까 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액자 소설이라고 그럴까? 깡수 반점은 액자 소설 형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도 어떻게 보면 플래시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주인공 등장해서 쭉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과거를 회상을 한다든가 액자 소설이라든가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하시는 것들이 좀 특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맨 마지막 작품에 실렸던 것들이 우리 동네가 그가 이사 왔다.
요거는 아니네요. 우리 동네로 그가 이사 왔다는 조두순 이야기를 좀 다룬 내용이. 조두순 이야기. 그리고 또 특징 작품 중에 하나는 그 상록수의 연원인 약혼자입니다. 예, 그 특이했어요. 그것도 특이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액자 소설 비슷하게 쓰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액자 소설의 어떤 기법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액자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은 시간의 변주가 필요해요. 시간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가야지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몰입감이 생겨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 쭉 가버리면은 그건 굉장히 그 1차적인 소설이 되는 거고, 좀 과거와 현재를 오며 가며 써야지 좀 입체적인 2차적인 그런 소설이 좀 나올 수가 있죠. 몰입감이죠. 몰입감과 그런 효과를 위해서. 네. 그다음에 꽝수 만든 처음의 시작을 전 이걸 읽으면서 이걸 왜 넣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글을 처음에 한 문단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처음 딱 시작할 때 나는 지금 글을 쓰려 한다. 글을 쓰기 위해 소설 창작 기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었다. 그 책들의 주된 이야기는 소설은 분명 허구이며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 말은 소설이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내 직업은 동네 중국집 주방장이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은 나는 글을 써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차피 내가 쓰려는 이 글이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니면 소설인지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요렇게 집어넣으신 요게 어떤 전체 글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생각하고 넣으신 건지. 내가 드라마 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영화 같은 경우는 한 10분 안에 시작해갖고 10분 안에 모든 얘기가 다 나온다. 드라마는 16부작이면은 1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다 보여준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가들, 소설가들은 시작하는 첫 문장에 다 나와요. 첫 문장에 다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시작하는 첫 문장에 나의 소설을 다 보여줄 만큼 역량이 뛰어나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문장 안에 쓴 건데,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밑밥이라고 하죠. 낚시의 밑밥 마냥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광고도 15초 안에 승부를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소설도 첫 장의 승부를 좀 봐야 돼요. 이 첫 장을 사람들이 읽고 내가 이 책을 다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첫 장에 달려 있죠. 그 관객 독자들을 읽게 만들고 읽고 싶어하게끔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와, 또 하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 꽝수반점이라는 소설이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 중국집 주방장이라고 하는 친구 이야기가, 이분은 이제 이 당시에는 나이가 드신 분이고 대신 이름 없이 살아가시는 한 분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에 이끌려서 중국집에 들어와서 평생 중국집 주방장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자기의 이름은 베트남인 꽝한테 자기 신분증을 넘겨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잠깐 듣고 이 뒤에 이야기를 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이시니까 퇴근 시간을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장미여관이 부릅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오래 버텼네, 참나 오래 버텼어.
이 나이 먹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네. 배고픈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기대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에 버텼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남자, 나는 바보 같은 남자.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만둔다 말했네. 답답한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나 그만둡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인생 한번 걸어볼랍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장미여관이 불렀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꽝수반점을 좀 읽다가 처음 시작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주방장이 있는 식당에 어떤 소설가가 날마다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특이하게 주문이 똑같아요. 15,000원짜리 짬뽕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1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어치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5,000원짜리 꼬량주 2병을 딱 먹고 그러고 나서 2만 원을 딱 내놓고 나가는 소설가. 어느 날 그런 소설가가 비 오는 날 찾아왔는데, 비 오는 날 찾아온 소설가한테 일부러 더 좋은 안주도 내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번 소설가로 써봐라 하고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좀 재미있었던 게 좀 디테일한 문장들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짬뽕에 5,000원을 고량주 2개를 시켰다라는 이런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비를 잔뜩 맞은 이 소설가한테 이 주방장이 자기 목에 걸려있던 수건을 딱 주었더니 그 수건을 갖고 닦다가 갑자기 우액하게 넘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타면을 끓이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장점은 수타면을 만드는 건데, 이 수타면을 만들 때 반죽물로 가지 삶은 물과 단호박 뭐 이렇게 해야 뭐 감칠맛과 단맛이 난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문장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감도 확보가 되고, 독자로 하여금 되게 재밌게 읽게 만드는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따로 연구를 하신 건지 경험담인지 어떠신지 싶어요? 경험담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설을 아무리 없는 그 꾸민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이제 텍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발표가 지면으로 발표가 될 때는 작가가 책임을 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뭐 소설을 위해서 거짓 이야기를 쓸 수는 있지만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옮길 수는 없다라고 좀 봐요. 그 유명한 그 소설가 김소진 작가 이제 그 일찍 그 돌아가셨지만 김소진 작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그 숨겨진 또는 잊혀진 옛날 우리나라 말을 찾아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김소진 작가 같은 경우는 나는 소설가로서 책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소설을 중국집을 운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해야 된다. 굉장히 자료 조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소설 우리 그 뭐 황석영 선생님도 그렇지만 소설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하려고 저기 북쪽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가 소설 쓰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자료 조사들의 결과물로서. 예. 근데 한편으로는 소설이 어떤 소설은 이제 저는 소설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소설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는 그 문장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소설이 있고 또 하나는 스토리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그래서 스토리 중심 같은 걸 읽는 경우는 저 대표적으로 이제 김진명 작가 같은 경우를 보는데 그냥 사건이 중심이 돼서 뭐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는. 또 어떤 작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종래의 태백산맥이다 이런 것들은 사건도 사건이지만 거기 안에 있는 설명들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곱씹으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선생님 작품이 어떤 문장이나 이거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읽히고 재밌게 읽히는 게 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 소설은 굉장히 서사 중심으로 가죠. 그 제가 작품에 처음에 작가의 말을 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소설은 재밌어야 된다. 재미가 없으면 소설이 뭐 재미 말고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장 보고 이렇게 뭐 좋은 말 찾고 그렇게 소설 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일단 소설은 재미가 바탕이 깔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재밌는 소설을 쓰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소설인데 쉬운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면은 어려운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소설은 그 말 그대로 대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재밌게 이야기가 그래서 그 쉽고 재밌는 이야기로 때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위로받고 더 크게 감동까지 받으면 좋죠. 그러면 행복하죠. 제가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소설은 쉽고 재밌게 써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은 쉽게 해주셨지만 쉽고 재밌게 쓴다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쉽죠. 거죠. 진짜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내신 작품이 꽝수반점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기에 또 신춘문예 상까지 받으셨고 그럼 이 꽝수반점이라고 하는 거는 참 최근 작품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소설 구역으로 따지면 몇 년 만에 쓰신 건가요? 꽝수반점은? 한 15년, 16년? 15년, 16년에 어떤 그런 구력이 글의 예. 공력이 이제 내재가 된 그런 작품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꽝이라고 하는 이 베트남 친구가 우연히 화재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중국집으로 들어와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일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130만 원인가 월급을 주는데 100만 원은 적금을 들어주고 30만 원씩만 주고 나중에 5년 후에 너한테 목돈으로 돌려주겠다. 근데 5년이 딱 됐는데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3년만 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3년만 더 그 똑같은 조건을 내기를 하고 나중에 8년 후에는 돈을 어떻게 줄 거야? 그때는 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목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하나의 잔혹한 현실도 또 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좀 담으셔서 쓴 소재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불법 체류 그 깡수반전의 그 주인공 관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 여사장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고육고 완산적이 갖고 베트남 음식도 사다 주고 옷도 홈쇼핑 보다가 옷도 사주고 잘 챙겨주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그 자기 조카 같은 아이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관도 이해를 하죠. 나한테 잘해줬지만은 나는 이 불법 체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점이죠.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산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봐요. 불법 체류 일을 다 시켜 먹고 월급 안 주고 떼어 먹고 있다가 월급 달라 그러면은 월급 줄 좋게 얘기하면 줄 돈이 없어서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떼어 먹으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직접 노동을 해보시면서 또 같이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랑 같은 일도 해보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공감도 하시고 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고 재밌지만 단지 쉽고 재밌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 툭툭 던져주시는데 심각하게 던지는 게 아니라 툭툭 가볍게 던지시지만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 훅 맺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주인공은 이 관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져서 자기의 사진을 찍고 관의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여권에다 붙여가지고 관한테 주는 거잖아요. 관은 베트남으로 한국인으로 들어가서 한국인 중국집을 열어서 이제 그 안에서 성공을 하면서 때 이름 없는 기부자로서 한국인 기부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이 작품에 대한 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미리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작품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선생님께서 제일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하셨던 천사 날다. 예. 저는 이거 작품이 처음부터 이렇게 묵직한 소설을 쓰셨을까라는 생각. 쉽게 얘기하면은 80년대, 70년대 화정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정동이 꽃우물이라고 하는 뭐 지금은 식당가 뭐로 그렇죠. 유명하죠. 근데 거기가 한때는 빈민촌가 뚝방촌이었는데 거기를 다 밀어내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뚝방촌에 살던 사람들이 온몸으로 철거를 시위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누군가 15층 옥상에서 이제 분신 자살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천사 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셨는데 자, 첫 번째 소설을 이 작품으로 쓰게 됐던 뭐 동기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때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아버지하고는 안 친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안 친한데 제 기억 속에 남은 아버지의 가장 강렬한 모습이 제가 학교 다니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한 6살, 7살, 6살만 아마 요때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 직업이 뭐였었냐면은 80년대, 70년대 말 요때 우리 아버지 직업이 재단사였어요. 양복을 만드는 재단사였는데 재단사가 제일 힘든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양복을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사가 제일 힘든 계절이 여름인데 여름에는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버지도 이제 가장에 책임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은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했죠. 그날은 어느 날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엄마 아빠가 싸웠어. 그래서 엄마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 집에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일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아마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데 그 요 밑에서 이제 모래장난하고 기다려라. 아버지 일하겠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모래장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등에 이제 들짐을 메고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 계단을 쭉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한 5, 6층쯤 돼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잘 놀고 있나 아마 나를 쳐다본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나를 쳐다봤고 나도 그때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걸어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봤는데 그때 아버지가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을 했어요. 그때 나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고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가 발을 헛디디면서 한 5층 높이에서 아버지가 추락을 했죠. 그 추락하는 장면을 한 6살 뭐 이런 나이였었는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천사 날다였죠. 그럼 아버님은 그때 많이 다쳤죠. 그래갖고 엄마 집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죠. 아니 이렇게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참 여러 가지로 암울하신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아유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요. 엄마가 집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으니까 그게 좋았죠. 자, 어쨌든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셨는데 여기서는 철거하는 철거 용역 사람들과의 싸움에 밀리다가 아파트 꼭지까지 올라가서 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소설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라고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본인 자신이 천사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으로 또 어떻게 아버지 그러니까 그 천사 날다 소설의 아버지는 철거 용역에 의해서 그 옥상에서 이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떨어지면서 항거하기 위해서 이제 분신을 하면서 떨어지고 그걸 지켜본 아들은 커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평택 쌍용 자동차를 이제 그렸죠. 그래갖고 거기서도 분신하고 많았었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분신하고 떨어지고 천사가 됐고 아들도 거기서 이제 쌍용 자동차 고옥사에서 분신하고 떨어지면서 천사가 됐다. 왜 노동자들은 맨날 천사가 돼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쌍용이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저는 이제 이 천사날다를 읽으면서 조세희 선생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용산 참사 사건도 좀 떠올랐고 쌍용 자동차 사건도 떠올랐고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첫 번째 작품부터 이렇게 묵직한 것들을 쓰셨다면 선생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 왜 이렇게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던지실까? 아마 본인이 직접 노동자 역할을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기서 왔던 경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리고 작품 전체적으로 좀 아버지란 말씀도 좀 하셨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작품인 마작하는 밤인가에서도 보면 노름빛 때문에 팔려간 자녀의 시각에서 또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또 아버지 어렸을 때 다치셨던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선생님 작가의 말에 보면 23살에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다. 빠른 시기에 아버지가 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칠 수도 있었던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짊어지고 가셔야 됐던 그것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껑스반점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있고 딸을 팔아버리는 아버지도 있고 그 약혼자의 무덤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이나 마누라 다 버리고 소설 속에 그 또는 그 여자를 약혼자의 무덤 그래갖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버리는 아버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큰 아이하고 저하고 22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21살 때, 그러니까 22살 때 이제 아이를 낳죠. 군대 가서,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면회 함부로 가면 안 돼요. 휴가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군대 있을 때 면회 와가지고 전방에 있으니까 차 끊기고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하는 날이 우리 그 아이의 이제 100일이었죠. 얘기에 그렇게 적혀 있으시죠. 그러니까 글쎄 요즘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어떤 뭐 아이가 생겼는데 지워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이 좀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 예술가는 없어도 목사들은 많아요. 우리 집안에 목사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집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부모님 또는 뭐 누나, 형 뭐 이렇게 알게 되니까 막 방방 뜨죠. 무슨 소리냐, 아이 낳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살에 아이를 낳죠. 그때 원망 없으셨어요? 나보고 치우라고 하지 뭐 이런 얘기들. 고민 많이 했죠. 그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신동엽이가 나와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심하기 전과 결심하기 후에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도 보여주고 애프터 비포 마냥. 그때 고민 많이 했죠.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했죠. 소설도 소설이지만 선생님의 그 이후의 삶도 참 소설 같네요. 지금 따님의 나이가? 큰 아이가 이제 아들이고, 아들이고, 걔가 이제 33살, 그리고 바로 연년생으로 32살 딸. 아드님들이 자녀들이 크면서 우리 아빠가 21살에 사고 쳤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 같은 게 나누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고등학교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같이 산책을 했죠. 아들한테 야 아빠처럼 살고 싶냐? 왜요? 아빠처럼 살기 싫어? 왜요? 야 사고 치지 마. 아빠처럼 돼. 알겠습니다. 산교육이 되죠. 사고 치면 아빠처럼 돼. 사고 치지 마. 네. 그래서 훌륭하게 다들 잘 키우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선생님이 어린 나이였으면 도망쳤을 수도 있었을 나이신데 뭐 가족들이 힘드셨을 거지만 어쨌든 가장이 되어서 다 짊어지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니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약혼자의 무덤이 또 제일 흥미로웠어요. 이거는 그 상록수의 최영신 씨, 시문에 나오는 최영신 씨의 뒷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뭐 사이드웨이로 해야 되나? 이 약혼자의 무덤도 자료 조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료 조사, 아까 우리가 꽝수반점 얘기할 때 중국집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틀려도 돼. 내가 잘못 알아도 크게 문제는 안 돼. 하지만은 이 약혼자의 무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군지가 알잖아요. 근데 이 자료 조사가 엉터리거나 내가 소설로 뭐 이렇게 지어내거나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약혼자의 무덤 같은 경우는 최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도서관서부터 뭐 최영신 기념관, 그리고 최영신이 나왔던 최영신을 거론했던 그런 책까지 내가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다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랬겠죠. 이제 우리가 못 읽었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찾아보고 스크랩 해가면서, 그리고 약혼자의 무덤에서 보면은
그 기자가 이제 미국까지 찾아가잖아요. 네, 네. 진짜 찾아갔어요. 음. 진짜 찾아가서 미국까지 찾아간 기자가 만나서 대담하고 한 이야기까지 그 실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참고해서 그다음 이야기를 다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나로 등장을 하는데 그 기자까지도 이제 나로 예. 이제 취급을 하셔서 여기서 김학준 씨라고 하는 분이 그럼 실존 인물이셨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름 성함을 바꾼 게 아니라 실명이 예, 김학준인가? 다 실명으로 넣었어요. 그 지금 그 상록수에 그 최영신 상록수 무덤에 가면은 그 무덤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최영신 무덤, 김학준 무덤 두 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도 뭐 김학준 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해주질 않고 그냥 최영신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 농촌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지.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최영신 선생님의 소설이라든가 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김학준 묘를 이장을 해야 된다. 어떻게 같이 이렇게 놓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소설 상록수와 인간 최영신이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참 대한민국이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을 일단 낮춰서 봐요. 그 농민운동하고 20몇 살에 세상을 뜬 그런 최영신이라는 큰 사람을 그냥 소설 속의 한낱 그 뭐 연애 소설의 하나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걸 만족해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안산시청 내도 이렇게 자료 조사할 때 보니까 김학준 묘를 이장을 하라고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같이 묻힐 수가 있느냐. 그럼 최용신 정신이 없어지는 거다. 그냥 연애 소설의 여주인공만 남는 거지. 농민운동하고 아이들 계몽운동했던 최용신, 독립운동했던 최용신은 없어진 거다. 그걸 계속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최용신 선생님의 묘 옆에는 김학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 소설에 보면 최용신 씨의 원래 약혼자였다. 근데 가난한 집 약혼자였는데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최용신 씨랑 맺어지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최용신 씨는 그래서 일찍 요절하시고 나중에 이 김학준 선생이 자녀까지 다 있고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내가 소설 속에 나오는 최용신의 연인이었다, 실존 인물이다라고 밝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사화가 됐는데,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를 최용신 씨 옆에 묻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실어 놓으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다른 소설하고 좀 비해서 결이 좀 약간 틀리게 쓰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서사 중심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르뽀라고 그럴까, 하나의 보고서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떻게 사명감이라든가 좀 무게감을 가지고 쓰셨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안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안산이 이제 정주의식이 좀 없죠. 그렇죠. 그 안산 토백이들이 몇 없죠. 한 5% 남짓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안산 온 지 한 30년이 넘었죠. 저는 이제 안산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안산에서. 그런데 상록수에서도 제가 좀 꽤 살았거든요. 상록수 최영신 상록수 공원 이렇게 가서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무덤이 있는데 그 아까 김학준 무덤 옆에 묘비명에 약혼자의 무덤이라고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묘비 뒤편에 자기 본부인 자녀들 이름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약혼자의 무덤 해가지고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했더라고요. 이거 한번 뭔 얘기인지 한번 파보자 그랬더니만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을 일단 그 애국지사, 독립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이런 최용신을 소설 속에 그냥 연애 소설 속에 여자로 폄하하는
이런 것을 바로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나는 안산 사람인데 좀 책임감 또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내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중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 김학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 같은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자료 조사해갖고 인터넷에 많이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인터넷 뒤져 보니까 야 이거 양아치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 아니 그러니까 최영신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최영신이가 곤보거든요. 예. 어릴 때 이제 곤보, 이 장티푸스의 곤보로 살았는데, 그리고 최영신보다 나이가 어려 김학준이가. 나이가 어린데 오로지 이제 돈 보고 이제 결혼을 약혼을 하고 그 최영신의 아버지의 힘으로 일본 유학을 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최영신이 죽고 난 다음에 최영신이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최영신이를 김학준이는 한 두세 번밖에 못 만났어. 그런데 상록수라는 영화가 뜨고 나서, 상록수라는 소설 뜨고 상록수라는 영화가 뜨고 나서 이게 세계 우리나라에 아주 핫한 인물이 되니까 야 내가 원래 최영신이 약혼자였어.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이야기 나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했죠. 근데 그 상록수 최영신 이 역할을 하기는 했어요 분명히. 김학준이가 나타나서 뭐 자기가 이제 오며 가며 사비도 드리고 뭐 이렇게 단장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무덤 옆에 묻히는 것까지는 좀 과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 아니요. 어쨌든 뭐 그 한편으로도 또 하나의 소설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하고, 이걸 나중에 한번 작품으로 잘 다듬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겠죠. 예. 내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뭐 미국에 있는 뭐 가족들 뭐 이렇게 연락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는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 그리고 갔다 온 사람이 남긴 이야기들, 그런 걸 내가 모아서 이야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런 얘기 했죠. 소설이다. 네. 믿지 마라. 소설이다.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다. 그리고 정리를 했죠. 예, 원래 노래를 한 곡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노래보다는 선생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끊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중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선생님 현재 뭐 좀 구상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작품을 쓰시고 싶으신지 간단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속상한 것이, 제가 희곡도 공부를 했잖아요. 희곡도 공부하고 희곡도 쓰고 했는데, 희곡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희곡은 일단 무대에 서야지 희곡으로서 그렇죠. 이제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유명하지 않은 작가는 무대에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내가 쓰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 발표할 지면이 있어야 되고, 또 발표할 지면이 없으면 내가 책으로 엮어서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명한 소설가가 아닌 이상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소설보다,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소설을 쓰자. A4지 한 2장 정도, 3장, 아주 짧은, 우리가 여편 소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나뭇잎 같은 아주 짧은 소설, 여편 소설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브런치라든지 뭐 헤드라이시라든지 사람들이 내 글을 누가 읽어주면 제일 좋잖아요.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을 쓰자라고 해서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짧은 이야기들을 쓰죠. 여편 소설 또는 생활글,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꽁트라고 하면 꽁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짧은 글들을
쓰고 있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짧은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한 권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동안 써오셨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최근에 쓰신 꽝수반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글쓰기의 내공이랄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뤄보건데 선생님이 쓰시는 여편 소설들이 제가 읽었던 여편 소설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은 이기호 작가 쓴 작품들이 되게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뭐 그 정도의 이상의 작품으로 또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우리 꽝수 반점 보민출판사에서 나온 윤희용 작가의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오늘 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읽으셨다면 나중에 이 방송 밑에 좀 댓글로라도 평감상평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짜 시간이 훅 흘러갔습니다. 원래 방송을 또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의 그 스토리 능력으로 이 방송이 또 무사히 잘 진행이 좀 됐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별일 없이 산다. 셋, 넷.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전부 다 나와. 예쁘건 못났건 착하건 못됐건 상관없어. 나를 사랑한다면은 누구든지 나와 모두 다. 내가 외면할 거를 걱정은 하지마. 오늘만은 모두 다 받아줄 테니까. 일생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기회가 너희들을 찾아온 거야. 땀이 흐르고 온몸이 떨리고 아주 숨이 막히는 순간을 원한다면 주저 말고 지금 당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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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명이건 아님 100명이건 아님 1000명이건 나를 사랑한다면은 누구든지 나와 모두 다. 침착하고 천천히 기다려.